재판 진행에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서 중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출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성재 피고인 나오셨고요. 유한규 피고인 나오셨고,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장우성 특검보, 검사 안재욱, 김건, 김성현, 정재인 각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 누가 나오셨나요? 네, 박승재 피고인 변호인, 법무 해왕에서 임성근, 임재훈 변호사 두 사람 출석했습니다. 법무법인 하윤에서 정윤기, 정은정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이완규 피고인의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공판 준비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공판 1회기일입니다. 피고인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박성재 피고인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완규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 공소장은 다 받아보셨죠? 진술 거부권이 있고 본인이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성재입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무직입니다. 주거지가 맞습니까? 예. 등록 기준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완규입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입니다. 주거지가 등록 기준지 맞습니까? 주거지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신청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절차는 공판기일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소 요지 진술 한 30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별로 변호인 의견이 각 20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는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셨던데 입증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할지 의견을 듣고 변호인들의 의견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검에서 기소요지 진술하시겠습니다. 예, 장우성 특검보가 공소요지 간략하게 진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파견 검사들이 PT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 박성재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입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 박성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관한 범행이고, 세 번째는 이에 부수한 피고인 박성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한 범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위증입니다. 이하 내용은 파견검사들이 PT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재욱 검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670호 피고인 박성재, 피고인 이완규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 측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 박성재,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호칭하겠습니다. 지위, 양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영부인
김건희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시간 관계상 윤석열과 김건희로만 약칭하겠습니다. 자, 피고인은 1985년 11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로 인간하여 근무하던 중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당시 초임검사였던 윤석열과 2년간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년 대구고검장을 지낼 당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 대구고검으로 자천된 윤석열을 다시 만나 근무하면서 또 한 번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였고 비상계엄 이후인 2025년 6월 퇴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명태균과 건진법사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등이 순차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야당의 주도하에 국회는 총 3건의 최해병 특검법과 총 14건의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였는데 당시 지지율 하락과 22대 총선 참패로 인해 여소야대 상황이 더욱 가중되자 윤석열 정부는 이 두 특검법이 시행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건희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여 각종 수사의 피의자인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김건희와 수시로 연락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무마 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야당이 앞서 설명드린 두 특검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특검법 입법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특검법 수정안 설명 자료 등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 전달하게끔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공수처에서 수사 진행 중이던 순직 해병 사건의 피의자 이종섭의 변호인을 통해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공유받았고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는 명태균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장으로 하여금 텔레그램을 통하여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명태균 사건의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매우 밀접한 정치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고인 박성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법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5호 제6조 제22조 제2항 제1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정치 및 수사 상황과 피고인과 윤석열 부부 사이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김건희는 2024년 5월 5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김정숙 및 김혜경에 대한 수사 미진의 이유와 혹시 대검 측에서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라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김건희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이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경위와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응하여 당시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임세진에게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수명한 형사기획과장으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김건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임세진으로부터 김건희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는 등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점입니다. 적용법조는 형법 제87조 제2호입니다. 먼저 피고인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행의 개요입니다. 피고인이 종사한 내란 중요 임무의 첫 번째는 피고인이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 금지 요청에 대비하여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고인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도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용 현황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검찰국 검찰과장 등에게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이 있으면 이에 따를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상세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법제상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즉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법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당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요소야대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연속적으로 의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까지 삭감하기에 이르자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여 윤석열 자신이 소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정치적 반대 세력, 즉 야당 국회의원 등을 체포 및 구금하고 이를 통해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부정선거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점거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먹고 마침내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비상계엄은 위와 같이 엄격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하는 위법적인 것이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도 아니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23시 23분경 발령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국회에 정치활동을 금한다거나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등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 윤석열 등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부터 2024년 12월 4일 04시 26분경까지 군 병력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한 단수 조치까지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폭동 행위까지 실행함으로써 내란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란 행위의 준비와 그 실행 과정에서 위와 같이 내란 행위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지시한 부분을 진술하겠습니다. 우선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19시 41분 윤석열은 전화로 피고인을 대통령실로 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시 14분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0시 27분경부터 20시 36분경까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및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 조치 상황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날 20시 37분경부터 계엄 선포 직전인 21시 10분경까지는 윤석열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법무부 업무 관련 지시사항이 기재된 지시문건 등을 수령하고 이후 순차 도착한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수명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20시 27분경부터 21시 10분경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은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게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등 지시문건을 교부하였고, 국정원장 조태용과 외교부 장관 조태열에게도 각 해당 업무 관련 지시문건을 교부하고 피고인에게 법무부 업무 관련 지시문건을 교부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위 문건을 수령하고 기타 윤석열의 구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적극적인 태도로 수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수명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종사한 내란 중요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피고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와 가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윤석열로부터 수명한 비상계엄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지시사항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순차로 하달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3분경 당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었던 배상업에게 전화하여 계엄 발생한 것을 알고 있느냐, 오고 있느냐, 빨리 와라. 계엄사로부터 출국 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켜라 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수명한 배상업은 출국 금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하게 하면서 계엄사에서 출국 금지 요청이 오면 즉시 출국 금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은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과 계엄 포고령 위반자 처단을 위해 출국 금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4분경 역시 가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당시 교정본부장이었던 신용해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 상황 아래에서는 수용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 현황 및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서울구치소 등의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수명한 신용해는 같은 날 23시 25분경 서울구치소장 김문태에게 전화하여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수명한 김문태는 부하 직원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순차 재하달하여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현황을 정리한 수용거실 현황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신용해는 23시 32분경 교정본부 보안과 보안 담당 정희동에게도 전화하여 수도권 지역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가능 인원 파악을 지시하였고, 이를 수명한 정희동은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신용해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해는 2024년 12월 4일 00시 33분경부터 진행된 교정본부 과장급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구금자들의 수용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장 이민열에게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수명한 이민열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신용해에게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은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과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들이 검거되면 이를 수용할 수용 공간의 여력 확인과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신용해를 비롯한 교정본부에 관련 지시를 함으로써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55분경부터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00시 10분경까지 이루어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인 검찰과장 임세진, 공공형사과장 이병주, 형사기획과장 김태영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들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들을 파견해야 하니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검찰과장 등은 예라고 답하여 이를 수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무부 간부회의 시작 직전인 23시 1분경, 23시 13분경 각 검찰총장 실무정에게 연락하였고, 법무부 간부회의 종료 후인 12월 4일 00시 25분경에도 실무정에게 재차 연락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은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설립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법조는 형법 제123조입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과 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5조에 의할 때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 및 검찰 관련 사무를 통할하고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 등 사무를 관장하고 교정, 출입국 관리, 인권 옹호 등에 관한 사무 전반을 총괄하고 검찰총장 등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그중 출입국 본부에 대한 출국 금지 관련 조치 지시에 의한 직권남용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죄수사 목적 등 출국 금지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 시 출국 금지 사유 등에 대한 검사의 검토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포고령 등이 모두 위헌, 위법이므로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 금지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들에게는 계엄사령부의 출국 금지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무부 출입국 본부 소속 출국 금지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출근하여 대기하면서 계엄사령부의 출국 금지 요청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출입국 본부 소속 출국 금지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어 피고인이 교정본부에 대한 수용 공간 확보 관련 지시에 의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위법적인 무효의 것이고, 그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계엄 포고령 또한 명백히 위헌이며 위법한 포고령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고령을 위반한 소위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은 위법한 체포와 구금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 이러한 위법한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가석방 가능 인원 등을 파악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교정본부 소속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소속 검사 등에 대한 비상계엄 정당한 논리 구상 문건 작성 지시에 의한 직권 남용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는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으로 피고인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안보실장,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등을 불러 비상계엄 이후 전국 현안과 그 대응을 논의하는 속칭 당청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의의 참석자들은 비상계엄 합리화 및 정당한 논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회의 결과를 업무 수첩에 메모하여 나온 다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구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15시 28분경 법무부 검찰과장 임세진에게 연락하여 입법 독재, 탄핵 소추,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비상계엄 정당한 논리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수명한 임세진은 이를 다시 검찰국, 검찰과 소속 검사 안홍준에게 하달하여 피고인의 지시사항이 기재된 비상계엄 정당한 논리 관련 문건을 생산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국, 검찰과 소속 검사 등 공무원의 경우 위법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하거나 그러한 문건을 작성할 의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과장 등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과 소속 검사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피고인 이완규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피고인이라고만 호칭하겠습니다. 적용법조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입니다. 자, 먼저 피고인의 지위와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 동기인 윤석열과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였고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5월 제35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였고 2025년 7월 4일 퇴임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2024년 12월 4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루어진 당정대 회의 이후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와 민정수석 비서관 김주현은 비상계엄의 합리화 및 정당한 논리 개발의 필요성 등을 공감하게 되었고, 같은 날 18시 32분경부터 20시 26분경 사이에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법제처장인 피고인,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김주현, 그리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한정화 등 총 5명의 법조인 출신들이 모여 비상계엄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러한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의 회동 사실이 언론에 의해서 알려지자 국회에서는 이러한 모임의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의 성격과 윤석열의 내란 가담 책임 등을 추궁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사한 다음 12월 4일 삼천동 안가 모임은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였고 그 참석자는 박성재, 이상민, 김주연, 피고인 이렇게 총 4명뿐이었으며 계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의 경우 그 성격이 단순히 지인 간의 사적 모임이 아닌 비상계엄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적 성격의 모임에 해당하였고 당시 모임에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한정화까지 총 5명이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모임에서 위 5명의 참석자들은 당시 비상계엄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위와 같은 각 범죄 사실들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피고인 박성재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이완규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소 유지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인 의견 진술하실 텐데 먼저 박성재 피고인과 관련해서 먼저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실 때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네, 피고인 박성재 변호인 법무해공의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께서 허용해 주시면 앉아서 좀 진행해 네,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네. 네, 상세한 것은 지난 1월 14일에 제출한 의견서로 대처하기로 하고 간략히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간략하게나마 밝히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당시 국무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만료했지만 윤석열은 국무위원의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한 마음과 심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그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계엄이 선포된 비상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하고 검토했을 뿐 특별검사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윤석열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거나 윤석열의 비상계엄 실행행위에 그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공동변호인 정윤규 변호사님께서 간략히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나머지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십시오. 네. 법무부인 하윤의 정윤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체적 범죄 사실을 전제로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가 정치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는 점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 사실에 대해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변호인께서 낸 의견서 중에서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과 윤석열, 김건희가 정치적 공동체라는 특별검사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는 피고인과 윤석열, 김건희가 정치적 공동체라는 논거로 첫째, 당시 검찰에서 김건희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공수처에서 윤석열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 등에 대해 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제의 요구권 행사, 둘째, 김건희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 무마 요구, 셋째, 피고인의 특검법 입법 저지, 넷째, 피고인의 맹태균 관련 수사 상황 보고 지시 등을 들고 있으므로 간략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특별검사는 특검법안 발의에 대한 윤석열의 제의 요구권 행사를 정치 공동체의 첫 번째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의 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피고인과는 무관하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 기록 어디를 살펴보아도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권 행사가 피고인과 윤석열, 김건희의 정치적 공동체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이나 윤석열, 김건희 등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할 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둘째, 특별검사가 정치공동체의 두 번째 논거로 들고 있는 김건희가 피고인에 대해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를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김건희나 윤석열 등 누구로부터도 검찰이 진행한 김건희 관련 사건의 수사나 윤석열과 관련된 최혜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사건 등에 대한 수사 무마 요구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거나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특별검사의 공소사실 적시는 법무부 소속 업무 담당자들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와 보고를 왜곡하여 범죄 구성 요건 사실에 꿰어맞힌 견광부회에 불과합니다. 셋째, 특별검사가 정치공동체의 세 번째 논거로 들고 있는 피고인이 특검법 입법을 저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윤석열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순직 해병 및 김건희 특검법 입법을 막기 위하여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하여금 특검법 입법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특검법 수정안 설명자료 등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전달하게끔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당시 정부의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로서는 특검법 입법 과정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요소인 삼권 분립 등 헌법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여당을 비롯한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과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소사실에서도 적시하고 있듯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므로 특검법 입법 저지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넷째, 특별검사가 정치공동체의 네 번째 논거로 들고 있는 피고인 맹태균 사건 사건 수사 상황 보고 지시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법무부 공공행사과장으로부터 이 텔레그램 내용을 수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맹태균 관련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로 당시 언론에서 실시간 보도되고 있는 선거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서 공공행사과 소관 업무이므로 공공행사과장이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이를 파악하여 텔레그램 전송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을 받아보았을 뿐 어떠한 형태로도 위 수사 내용에 대해 언급한 바 없고 그 내용을 윤석열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준 사실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검사는 법무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를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이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면서 피고인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정치적 공동체라는 해괴한 개념으로 묶어 윤석열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범죄 결사체로 연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검사의 주장은 독자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과 윤석열, 김건희가 정치적 공동체라는 관계 설정은 본건 공수사실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급조한 허구의 개념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청탁을 위해 전송하였다는 2024년 5월 5일자 2개의 메시지는 김건희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그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도저히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특별검사는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후 행사기획과장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 사실을 왜곡하여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명품백 수사 진행 상황 파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그리고 피고인이 행사기획과장으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각 범죄 사실을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공소 사실에 적시된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 진행 상황 보고는 김건희의 부정한 청탁과는 무관하게 언론에 보도된 중요 사항에 대해 그 업무를 담당하는 행사기획과장이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보고한 업무로서 특별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김건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분 공수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이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 공소장 23면에서 23면에 기재된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및 준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그 자체로 피고인은 아무런 관여없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임을 특별검사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 당일인 2024년 11월 3일 오후 7시 40분경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윤석열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전화를 받고 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오후 8시 15분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오후 8시 30분경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걸 듣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사전에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의 요건이나 내용 등에 관한 그 어떠한 법리 검토조차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당일 대통령실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윤석열이 비상계엄 조치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국무위원의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 라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는 데 실패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코 이에 가담하거나 동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소장 25면에서 35면의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및 위원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헌법재판소 2025년 4월 4일자 2024 헌납 8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사건 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 피고인도 겸허하게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인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 사건 또는 김용현 등에 대한 내란 중임의종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이에 관한 법적 판단 그리고 이 사건에서 귀재판에서 내리는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겸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뒤에 설명드리는 증거에 관한 의견에서 윤석열, 김용현과 전 국무총리 한덕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진술 그리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하는 군인이나 경찰관들의 진술은 증거라면 모두 동의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모의나 군인과 경찰의 출동에 그 어떠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는 특별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서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사건의 증거법칙에 따라 귀재판부에서 특별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에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여부를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엄격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형식을 취해준 것이라는 취지의
특별검사 측의 주장 또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상황이 다르다고 하여 무언가 피고인이 모르는 대북 상황 등이 있는가라고까지 생각했고 나중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을 비롯한 한덕수 전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서 집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여 대전기술로 나왔는데 누군가 비상계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헌법조문을 찾아보고 한덕수 전 총리 등에게 이를 알려준 것이지 결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부를 동사 아닙니다. 실제로 뒤늦게 한덕수 전 총리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달려온 조태열 전 외무부 장관, 최상호 전 경제부총리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국무위원과 대통령 상황이 다르다. 모두 내가 책임진다. 돌릴 수 없다라는 일방적인 발언만 한 채 국무위원 11명이 온 것을 확인하고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비상계엄의 내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다시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보라고 하면서 손짓을 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가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CTV 영상이나 당시 위자료 참석한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에 동조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관련 지시사항 문구를 받았다는 특별검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이 사건 공사실 중 내란 중임의 종사의 점에 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에게 국문란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피고인에 대한 공사실 중에 첫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배상학의 출국 금지 관련 조치를 지시한 행위. 둘째, 법무부 교정본부장 신용희에게 구치소 등 교정소시의 수용 현황 및 이력을 파악하러 지시한 행위. 셋째, 법무부 검찰과장 임세정에 전화해서 법무부 간부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인력 파견 지시를 내는 점을 내란의 중임의 종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실체적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상한 증거에 나타나는 피고인 행위 자체에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보고 싶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과 대책위원실 등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논의한 것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을 뿐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획했다는 구체적 비상계엄의 조치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본비노인이 특별검사가 추가로 증거 신청한 대접견실 CCTV 영상 증거수문 904번입니다. 이 사항을 열람해봤습니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접기실에 모여있던 피고인과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는 발언 기회 한 번 주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필요성 등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만 몇 분 발언한 다음 대접기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를 해버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지 약 1시간가량 경과한 이후에 계엄사령관 박한수가 2024년 12월 3일 23시 23분에 발표하고 언론에 같은 날 23시 28분에 최초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는 제1호에 담겨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55분부터 다음 날 00시 10분경까지 법무부 간부회가 끝난 후 같은 날 00시 20분경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피고인의 장관 집무실에 들어와서 이 계엄사령부 포고는 제1호 위헌 소지 등을 보고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인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 주장하는 피고인의 이 세 가지 중임의 종사 당시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곧 형법 제87조의 국권분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된다는 목적이나 범위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소장 30일에서 33일에 있는 포고령 발령 및 구체적 폭동의 부분에 관해 살펴보면 그 자체로 피고인이 전혀 관여 바가 없음을 분명하게 특별검사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소장 35에서 38면 비상계엄에 따른 법무부 조치사항 등에 관한 지시 수명사항에 관해 주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 의견서 41면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체도 보게 되면 공사실 중 1항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공모해서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는 것이고
그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사전에 이에 가담하거나 그 모에 관여했던 사실이 없다는 점은 공사실 기자 자체로도 명백합니다. 특히 김영현 전 국방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도에 따르더라도 이른바 지시사항을 전달한 명단에 피고인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CCTV 영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두 개의 문건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므로 그중 하나가 계엄포고령이고 다른 하나는 지시문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엄포고령과 지시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사실은 특별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있는 증거에 증명이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람한 CCTV 영상으로는 도저히 확인이 불가하고 의혹제기 이상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증거기록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대정기실에 함께 있었던 그 누구도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포고령과 지시문건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특별검사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포고령과 지시문건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소장 38면에서 51면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인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견서 46면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24년 9월 6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구자근 의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서 계엄의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은 설령 대통령이 헌법 77조 1항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약 190석에 달하는 야당 의석수를 감안할 때 헌법 77조 5항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의 계엄을 해제하므로 현실적으로 계엄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발언일 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이미 제출해드린 의견서 46에서 72면에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 공사실 중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라고 주장하는 출국 금지 관련 조치, 지시 금지 부분에 관한 피고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사실 중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 자체는 제4호 헌법과는 달리 현행 헌법상으로는 비상계엄을 실시하더라도 국회 기능 정지는 할 수 없음이 헌법 77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분명한 이상 국회 기능 정지가 비상계엄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특별검사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 즉 계엄사령과 포고령 제1호의 구체적 내용 안에서는 피고인이 그 포고령 문건을 사전에 받았다는 특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 같습니다. 이러한 위헌적 내용이 계엄사령 포고령 제1호에 들어가는 사실을 피고인이 포고령 발표 이전에 알았다거나 알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23시 01분경 배상업에 전화를 한 것은 배상업이 비상계엄 선포서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부 간부 회의 등을 해야 하니 빨리 법무총사 출근하라고 했을 뿐이지 계엄사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 하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배상업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저희 의견서 73에서 86까지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수사 피고인 내란 중미 종사 혐의로 주장하는 부분은 공상 52에서 56면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신용회에 의해 2024년 11월 3일 23시 04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천법무처 청사를 폭행한 차량 안에서 공사실 기자와 같은 수용 현황이나 이력을 파악하는 지시로 말하면서 서울구치 등의 수용공간을 마련하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관한 신용회의 검찰 점수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신용회는 일관되게 자신에게 뭘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지 수용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취지의 지시는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저희 의견서 81에서 92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검사가 피고인 내란 중미로 종사하는 합동수사본부 검사회 등 인력 파기를 지시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검사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심우정, 임세진 등 관련자의 진술도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공사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란 중미로 종사 부분에 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피고인으로서는 경황이 없어 법무장관으로서 이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법무부 감독을 소집하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이 있는지 물어본 다음 그러한 매뉴얼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평소 공직생활 중 매년 훈련해온 전시대비 을지훈련에서 중점적으로 훈련해왔던 출입국 관리나 수용시설 관리, 계엄사 합수부 인력 파견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일 뿐이고 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당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지 이를 들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해서 중임에 종사했다는 특별서 주장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 행사에 방해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 공사실은 전부 부인합니다. 상세한 법리는 변호인 의견서 99면에서 105면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나 교정본부장 검찰과정에 행한 지시는 비상 상황에서 법무부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하는 통상적인 점검과 대비에 대한 지시일 뿐이고 이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범위에 있는 적법한 지시입니다. 특별검사 이 지시를 직권 남용하는 취지는 피고인이 윤석열의 계엄습에 따른 불법행위의 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가담할 불법적인 동기로 그 지시권을 남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윤석열로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 지시를 받고서 이를 이행할 사실도 없습니다. 피고는 이와 같은 통상적인 업무 검토 지시를 두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서 나머지 부분, 즉 의문일을 하게 한 때 해당되지 여부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출입국 본부장과 교정본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해온 일은 비상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되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정범과 대비행위일 뿐이고 법무장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법리에 비추게 되면 피고인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문일을 한 것으로 도저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부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8도 2236 전후아버지 판결에서 보게 되면 공무원과 비공무원 일반 사인의 경우를 달리 판단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과장 임세진에게 위험적인 이사건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검토해보도록 의문일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법무가 이와 같은 전후아버지 판결의 법리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세진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의문일을 하게 한 때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임세진으로부터 휴대폰을 전달받은 위 문건을 프린터 출력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누구에게도 전달한 바도 없다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이 문건 작성 지시는 국무위원으로서 향후 국회에서 여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춰보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실 중 직권 남용 권리 행사의 방해의 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문일을 하게 한 때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속력 해당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정부 325도 후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은 이완규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변론하시겠습니다. 예, 피고인 이완규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 모두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기소 유지 설명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하며 향후 변론 계획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고인은 내란 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 절차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행정권을 침해할 권력 분립에 반하고 적법 절차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이 사건 공소 제기도 부적법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국회의 고발 사건은 내란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1월 16일자 변호인 의견서에 상수를 하였는데 그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계엄의 선포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계엄이 해제된 후에 저녁 모임을 한 것일 뿐이므로 내란 특검법 제2조 1항 1호부터 8호 수정에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헌상 명백합니다. 또한 위 제1항 9호는 1호부터 8호까지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 도주, 은닉 등 또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을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저녁 모임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문헌상 명백합니다. 위 1항 10호에서는 1호부터 9호까지 사건 등 내란 위한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1호부터 9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1호부터 9호까지 사건 등 내란 위한 행위와 관련된 고발인지 이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제1항 10호는 관련된 고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1항 11호는 역시 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 관련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고발 사건이나 인지 사건 모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관련성이라는 개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의 의미에 관해서 만약 법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해석 및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결할 것입니다. 과거 최순실 특검법에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어서 끝까지 논란이 됐던 점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 특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관련 사건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제2조 3항은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라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1, 2, 3, 4 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5년 9월 26일자 법 개정으로 도입된 규정으로서 국회의 법 개정 이유를 보면 관련 사건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사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 사건이든 인지 사건이든 관련성은 이 규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행위가 내란 특검 2조 3항 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백하므로 다만 1호에 위증죄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1호는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작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라고 관련 사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2조 1항 제1호부터 9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본범의 행위가 있고 그 본범의 죄와 관련하여 위증죄를 범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국회 법사위에서 답변한 것은 녹취록에 명확히 나타나 있듯이 피고인이 24년 12월 4일 저녁 모임을 한 사실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저녁 모임 참석 행위가 내란 특검법 제2조 제1항 1호부터 9호까지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특검이 가사 이해에 대해 위증을 했다고 의심이 들더라도 이는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는 사건은 수사권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 수사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은 피고인을 수사에 기소하였는 바 이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서 무효인 것이므로 공소 기각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셋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설명하였듯이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무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공판에서 충분히 확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특별검사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만약 공소유지가 이뤄진다면 재판 진행의 필수적인 최소한의 보완, 공소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대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위증 범죄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고인이 법률 비서관 한정화도 5명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정화를 뺀 4명만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을 했다는 점, 또 이날 모임이 비상경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공적 모임이 아니라 사적인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기억에 반한 허위에 위증하였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전자 즉 참석자의 수에 관해서는 향후 변론 과정에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또 이미 1월 16일자 피고인의 변호인 서면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 그 요지는 피고인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저녁 모임 대상자는 장관 차관급 4명이었습니다. 애초에 연락받은 것도 그렇고 당시 피고인은 한정화를 모임 참석자가 아니라 그 상관이 민정수석의 수행원으로 인식하였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부 행사했을 때 수석이 보통 수행을 하고 수석의 경우에는 비서관이 수행을 하고 비서관의 경우에 행정관이 수행하는 것은 흔히 주변에 보이는 일상적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전현희 의원의 질문 내용은 그 공소장에는 그 속기록 중에 일부분만 이제 전제가 되어 있긴 한데 질문 내용의 앞뒤 내용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지 않냐라는 것이 주된 추궁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된 답변 질의와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고인은 장차관급 4명만을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피고인 허위에 답변한 것이 아닙니다. 또 후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공적인 모임이 아니라 사적인 친분 모임이었다는 취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참 불편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저녁 모임의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증거에 기초해서 명확히 특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이려면 그날 어떤 내용의 대응책이 논의되었는지 그 사실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피고인의 증언이 그 사실에 반하는 증언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기초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이러한 사실,
어떤 내용의 대응책이 논의되었는지 이러한 기재가 전혀 없어서 무엇을 허위로 답변했다는 것인지 무엇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었다는지 특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증언은 국회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직접 사용한 문헌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지라는 그 모호하고도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의미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다른 객관적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회 속기록에는 피고인의 언동이 단 한 글자도 빠짐이 없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국회 속기록에 보면 피고인이 당일 모임을 표현한 단어는 딱 한 가지, 저녁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도 피고인이 사적 모임이라든가 친목 모임이라든가 하는 표현을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사적 모임, 친목 모임이라는 취지로 가치 판단을 더하여 위증하였다라고 공소장에 명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모임의 내용에 대해도 피고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국회 속기록에 있는 문답을 그대로 놓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16일자 변론 서면에서 설명드릴 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피고인은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녁 자리였고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위증이라면 당시 그 모임이 당시 대통령에게 전현희 의원이 말하는 그런 조언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한 것이라는 사실이 전제될 것인데 그러한 내용도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김승원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도 이미 종전 준비 서면에 상세히 상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계엄 선포의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그 상황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모두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심지어 용산 내의 법률 전문가인 민정수석도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에 탄식하던 상황을 답변한 것이며 이 증언이 위증이려면 당시 어떤 대응 방안이 실제로 논의가 되었는지 사실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공소장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또 어떤 대응 방안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넷째, 특별검사는 이 사건 전형 모임을 공적 모임이라고 규범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피고인이 사적 모임이라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모였다고 해서 공적 모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모임 시간대를 보더라도 그렇고 공적 모임이라고 하려면 일단 공적 조직을 통한 소집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공적인 소집 목적의 고지나 공유 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참석자들에게 주어진 임무 혹은 권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뭐를 준비해 봐라 든가 또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또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계획되기 관한 뭐 합의나 결정 그 합의 결과에 대한 사후의 뭐 이행 시도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전형 모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공적 모임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을 열람해 보면 특별검사는 참석자들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합당한 조사를 제대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 기록에서 어떠한 이런 공소 사실이 나올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이 잘 수사한 그 수사 기록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는 의심과 추단만으로 객관적 증거 없이 공소 사실을 추상적으로 특정하고 규범적 의미를 부여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변론 과정에서 상세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이 부분은 아마 모든 국민이 다 느끼는 바이고 모든 공직자들이 다 같이 느끼는 바일 겁니다. 이 사건 국회에서의 질의 답변 과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답변은 국회 법사위에서 당일 행해진 질의 답변의 극히 일부일 뿐이고 당일 의원들 질의의 주된 주제는 계엄 선포 과정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2월 4일자 저녁 모임이 주된 주제도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김현희, 김승원 의원의 질의도 다른 주제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행해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본편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녹취록을 봐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항상 국회의 그 질의응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의원의 질의 시간이 제한된 가운데 그 질의에 있어서도 주로 의원이 말을 많이 합니다. 답변자가 설명하려 들면 바로 시간 제한 등으로 답변을 차단하거나 의원이 바로 말을 자르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답변 자체를 가능하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 사건의
그 몇 글자 안 되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될 요소라고 사료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피고인 및 그 본 변호인의 의견은 이 사건 수사 기록 안에서 그리고 오랜 기간의 사법제도 운영을 통해서 정립된 합리적이고 전통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서 우리 법원의 법해석 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증명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증거와 법률의 충실한 공판의 진행을 통하여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 이완계 변호인은 공판 진행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변호인 변론을 마치고 공판 준비길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제출한 서면들 쭉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증 계획에 대해서 쭉 들어보고 변호인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준비길에 나왔던 게 뭐 서면 내시면서 뭐 비공개 증거는 다 확인하셨다고 다 서면 내셨더라고요. 네, 확인하셨고 증거 의견도 다 내셨고요. 기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철회를 계속 요구하는 입장이시고 특검에서는 뭐 증거물인 서면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완규 피고인 측에서는 이제 분리 계속 희망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한번 이제 쟁점이 돼서 한 번씩 다 의견을 주신 상태라 뭐 더 변동 사항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증거 신청은 기사 부분도 하시는 거죠? 네. 네, 일단 예, 저희가 한번 쭉 주장 내용을 보고 변호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증거로 제출될 자료가 아닌 걸로 보이면 적절히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처리할지 여부는 이제 특검에서 정하시는 거니까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변호인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니까 그 부분은 그런 사항으로 보이면 나중에 증거 채부 등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리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따가 뭐 서면 등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면 보겠습니다. 네, 뭐 제출된 서면 쭉 불러드릴 테니까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검에서는 1월 5일자로 성명 준비 명령에 대한 의견서 내셨고요. 네, 1월 26일자 네, 오늘 내셨는데 입증 계획에 관한 자료들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1차적으로 신청한 정의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문 순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서면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별로 서면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재 피고인 측에서는 1월 14일자 네, 변호인 의견서 내셨고요. 네, 1월 20일자 증거인분서 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완규 피고인 측에서는 12월 31일자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내셨고요. 그리고 1월 14일자로 성명 준비 명령에 대한 의견서 내셨고요. 1월 16일자로 변호인 의견서 내셨고, 네, 1월 21일자로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 내셨습니다. 네, 뭐 주요 부분은 방금 뭐 변호인 변론 과정에서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특검 모두 진술에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서면에 있는 내용 중에 추가로 뭐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지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 뭐 근데 중요 부분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아서 반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꼭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장우성 특검보가 입증 계획서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제출한 입증 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피고인들께서는 신용의 김주현 두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부분의 참고인들에 대해서
증거 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건 공소 사실 및 12산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는데 꼭 필요한 증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하여서 본건 공소 사실과 12산 내란의 전모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직접 공개된 재판에서 현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은 본 재판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먼저 법무부 감찰관 유혁, 인권국장 승재현, 출입국 본부장 배상업, 출입국 규제 총괄 사무관 이상배, 교정본부 보안과 공무원 장성일, 분류심사과장 이민열, 가석방 팀장 박경식, 보안과장 양원동, 교정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검찰과장 임세진, 검찰총장 심우정, 전 법률비서관 한정화, 전 민정수석 비서관 김주연,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 그리고 전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안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일단 먼저 말씀하셨고요. 네, 피고인 측에서 혹시 제출된 서면과 관련해서 추가로 뭐 변론하실 게 있으시면 변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박승재 피고인 관련해서 혹시 뭐 추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출된 서면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신 게 없고 드릴 건 없고 오늘 금방 말씀하신 입증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재판장님께 말씀을 기회를 주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이완규 피고인 측에서 제출된 서면과 관련해서 혹시 뭐 예, 종전 그 모두 진술서 다 말씀을 드렸고 역시 그 상변인과 마찬가지로 그 입증 계획과 관련해서 재판장님께서 지휘하시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입증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의 의견은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주요 정인에 한해서는 주요 정인과 관련해서 동의를 하더라도 정인 신청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혹시 의견이 다르면 뭐 결국 뭐 저희 재판부에서 정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일단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박승재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증계획 1차 정인신문 및 신문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박승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형사소송법 266조 13에 보면 공판 준비기일 종결 효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제1항에 공판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1호가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호가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 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뭐 제2항에서 재판장님께서 직권으로 신문할 수 신청에 채택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특별검사 측에서는 그 어느 정인도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느닷없이 지금 16명이나 지금 정인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 정인 신청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선 1번 유혁 법무감찰관의 경우에 12월 3일 법무부 간부회의 참석자로 피고인 박승재의 계엄 위협성 인식 관련해서 1시간 묵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혁 법무부 감찰관은 이 당시 2023년 12월 3일 법무부 간부회의에 오자마자 자기가 사표 내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지 그 법무부 간부회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법무부 간부회의에 관련된 내용을 1시간씩이나 신문하고 한다는 것인지 당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당시에 들었다는 것 말고는 직접 참여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전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유역 증인에 대해서는 재판장님께서 당연히 기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피고인 배상업과 피고인 신용에 이게 3번과 8번의 경우에 저희가 배상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을 했기 때문에 검찰서 증인 신청할 것은 당연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이고요. 8번의 경우에 저희가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뭐 검찰서 같이 신청한다면 그건 좀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배, 4번 이상배 출입국 규제 총괄 사무관, 5번 교정본부 보안과 공무원 장성일, 6번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 이민열, 7번 교정본부 가석방 팀장 박경식, 이 4, 5, 6, 7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9번 양원동 교정본부 보안과장, 4, 5, 6, 7, 9의 이 정인들은 모두 배상업이나 신용회로부터 들었다는 전문 진술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의 모든 조서를 다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전문 주술에 불과한 증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동의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배상업과 신용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한테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이상배, 정성일, 이민열, 박경식, 양원동 지금 증거기록 보시면 많은 진술조사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 동의했는데 굳이 다시 전문주술에 불과한 이 사람들의 증언을 약 45명씩 묻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4, 5, 6, 7, 9 정의는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임채진 검찰과장, 11번 신무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모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서 공판 준비기일에서 증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에서 만약에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11번 한정화 법률비서관, 이 부분은 사실 안가회동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 피고인보다는 아마 공동 피고인의 증인이 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하게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13번 김주원 민족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으로 채택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특검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리고 14 이상민 행안부 장관, 15 김영희 영부인, 16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판장님께서 저희 판단하신 데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이 사건에서 모든 이 배상업의 이 진술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증언을 다 진술 조사를 동의한 이상 소송 경제라든지 이런 점을 보더라도 불필요하고 또 심지어 공판 준비기일에조차 증인 신청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전문 진술에 불과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유혁, 이상배, 장성일, 이민열, 박혜시, 양원동은 저희가 증인 신청할 전혀 증거 조사할 전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기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완규 피고인 변호인께서 뭐 의견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기본적으로 상 변호인의 말씀에 같은 취지고 특히 이제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1 내지 11번 증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아는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그 한정화 김주현에 대해서는 그 상피고인 측에서 추가적인 보충 신문을 요청하시는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도 보충 신문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저희가 의견서를 냈던 것이고 만일에 한정화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신문이 이루어진다면 보충 신문을 할 여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저희는 전혀 동의를 다 했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 13번 증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떤 신문할 내용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반대 신문할 내용도 없습니다. 전에 임세진은 필요하다고 안 하셨나요? 그 부분은 서면을 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철회로. 예. 그 부분 저희가 좀 피고인과 논의하는 것에서 조금 좀 의견 좀 전달이 좀 잘못됐던 부분이 있어서 다 동의하는 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굳이 한다면 한정화, 김주현 부분은 예, 관여하고 임세진은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1차 증인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뒤에 추가로 또 신청하실 예정이 있으신 거죠? 예, 공판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 2차 증인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그에 앞서서 일단 변호인께서 약간 오류를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네. 네. 저 2026년 1월 5일자 특검의 성면 중비 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 7쪽을 보시면 특검에서는 이미 변론 준비 기일에 이미 진술한 그 의견서에 신청할 증인 증거들에 대한 포괄적 의견을 밝혔고 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판 준비기일에 신청 안 했다고 부분은 사실은 제가 쭉 말씀드린 취지에 좀 어긋나는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의견을 다 듣고 그 후에 특검에서 입증 계획을 밝혀달라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그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공판기일 준비기일 이후에 당연히 신청을 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건 일반적인 논리는 그렇긴 한데 제가 쭉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 의견을 쭉 다 들어보시고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1회 공판기일에 말해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논란하실 필요 없고
증거 신청을 하시고 필요한지 이 부분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은 뭐, 일반적인 논리는 맞지만 뭐, 이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재판장님 그 말씀에 저희는 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저희가 이미 모든 검찰 조사를 다 동의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더구나 그 사람이 피고로부터 직접 뭔가 지시를 받았다거나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네, 네. 제3자로 들었다. 심지어 유효 같은 사람은 아예 그 법무 회의도 참석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뭐 법무 간부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갖다 단순히 전해듣고 하는 이야기를 과연 법적에서조차 할 필요가 있는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신청의 필요가 네, 네.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런 걸 감안하셔서 네. 재판부 저기 판단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말씀하시면 제가 쭉 들어보고 뭐 재판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없으시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견해가 나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냥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의견과 다르더라도 재판부 의견을 좀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인 목록에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약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약간 2차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5명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네, 순번상으로 보면 4번부터 7번 그리고 9번 네, 이 5명은 일단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5명은 나머지 증인들을 진행한 후에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소명을 해주시면 그 후에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머지 증인들 5명을 제외하고는 일단 채택하려고 합니다. 채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증언을 들어보고 뭐 약간 불필요하다 보면 정인신문 과정에서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입증 등에 있어 가지고 좀 불필요하거나 너무 간접적인 진술이 계속 나오면 제가 정인신문을 적절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앞의 문제로서 이제 이렇게 증거 동의를 했는데 정인신문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특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사안 자체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특검에서나 변호인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은 보통 증거 동의를 하면 사실 증인 채택을 하지 않지만 다른 특검 사건에서도 주요한 인물이나 뭐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럴 때는 저희가 증인 신청이 있으면 증인 채택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다르게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변호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좀 이 사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서 좀 다르게 진행됨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표에 있는 사람 중에 아까 말씀드린 5명을 제외하고 4번부터 7번, 9번을 제외하고는 다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채택하고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뭐 신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시간이나 질문 등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일이 지금 3월 달부터는 주 2회 진행인데 2월 달 기일은 다른 특검 사건들이랑 여러 가지 기일이나 법정이 겹쳐버려 가지고 진행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은 주 2회 재판이긴 한데 2월 달은 기일이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뭐 특검이나 변호인께서는 다 아시는데 그래서 미리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3월 달이 돼야 주 2회 재판이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전에 이제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증거 동의도 많이 하니까 유연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상황이 그냥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고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사실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그 부분을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재판장께서 유연하게 재판 진행을 하시겠다 하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판장 아시는 것처럼 이 박신재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 내란 특검에 기소된 사건 이외에 순진 해병 특검에서 또 기소가 돼가지고 따로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건 기일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예, 그게 지금 22 형사부에 지금 계속 중에 있습니다. 22 형사부. 네, 2.2 형사부의 2025 고합 1602호 사건입니다. 네. 네, 진행되고 있고 2월 11일 오후에 2회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회 공판 기일 준비를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건 이외에 저희가 이제 재판장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시기 때문에 월요일은 뭐 다른 특검이나 다른 어떤 사건들을 전부 다 빼버리고 순전히 재판장님 이 사건에 관한 기일을 다 빼놨습니다만은 목요일의 경우에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 변호인들이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이제 민사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이 지금 이미 기일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를 경우에서 뭐 변경을 한다거나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 지금 말씀하신 좀 증인이 지금 총 보류한 증인을 빼고 나면 총 11명인데 재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한 기일에 한 2명씩 심을 하신다 그러면 한 5기일 정도 하면 될 거니까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좀 월요일 기일에 뭐 오전 오후 하더라도 가급적 좀 집중해 주시면 나머지 다른 사건들 뭐 순직 해병 특검 사건이라든지 이런 또 그 이외에 다른 사건들을 진행하는데 좀 저희가 변호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이렇게 재판을 계속 하면 다른 특검하고도 좀 이렇게 충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재판장님께 좀 융통성 있게 좀 재판 진행을 기일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기일표에 보시면 시간이 오전 오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증인 신문을 하더라도 오전 오후 다 할 예정이고요. 기일이 겹치는 게 그럼 목요일 기일이 겹치는 건가요? 월요일 기일은 전혀 뭐 다른 사건은 전혀 지금 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 기일은 지금 재판장은 이 재판부를 위해서 제가 오전을 다 비워놓을 수 있는데 목요일 기일의 경우에는 뭐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뭐 민사 사건이라든지 또 특검 사건 이런 사건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판을 월요일로 좀 몰아주셔서 오전 오후를 다 해주시더라도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금 정인이 지금 9명이기 때문에 한 5기일 정도 하면 충분히 신문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적어도 한 3월, 4월 초 정도 되면 정인 신문 절차를 다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2차 증인 신청이 있을 것 같은데 예, 2차 증인 추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몇 명 정도입니까? 지금 1차 증인들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재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류하신 5명 포함해서 공판 진행 경과에 따라 저희가 의견서를 추가로 신청하면서 2차 증인의 규모와 명단을 밝히겠습니다만
지금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일정으로 따라가기에는 5회 기일 만에 증인 신문이 끝나기에는 좀 턱없이 무질한 길 예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 2회 재판이 되어야 그래도 이거 뭐 서정 조사도 해야 되고 CCTV도 봐야 되고 앞으로 뭐 향후 절차들이 많은데 증인 신문은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검찰 측 의견입니다. 물론 재판장님의 소송실이 따르겠습니다. 지금 1차 정인과 2차 정인은 그 입증 주제에 따라서 나뉘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저희 의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뭐 지금 김건희 관련 수사 무마 그리고 당정대 회의와 그에 따른 계엄 정당한 문건 관련해서 좀 추가로 신청할 증인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검사님이 지금 신문 시간을 잡아놓은 걸 보게 되면 제일 긴 분이 한 90분 정도 되는 것 같고 물론 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 경우는 2시간 잡아놨는데 다만 한 45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한 30분 정도 내에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만약에 월요일 날 오전 오후 신문을 하신다면 저희는 뭐 저기 3명까지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를 다 하는데 저기 뭐 2명씩 해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할 필요는 그렇게 길을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증인의 경우에는 좀 모아서 이렇게 신문을 하셔도 저희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일단 2월 달은 제가 월요일 길입니다. 월요일 길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1차 정의는 뭐 일단 정해진 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3명을 해서 뭐 기일이 충분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근데 2차 정인 자체를 제가 확인해 보고 실질적으로 뭐 기일이 문제 없어 보이면 그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이게 특검법상 아시겠지만 6개월인데 이게 판결 선고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판결 선고하는데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록이 방대해서 그래서 변론 종결까지만 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선고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시간을 저희가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좀 그냥 진행을 해보고 1차 아까 11명 한번 진행해보고 그때 이제 뭐 그러면 이제 2차 정인이 대충 윤곽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진행 길이 필요하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정인 때는 뭐 목요일을 좀 줄여서 하든지 아니면 뭐 빼든지 그때 가야 뭔가 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목요일 하신다 하더라도 시간대를 조금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시간 제가 되면 어떤 시간 시간에 지금 예를 든다면은 길을 말씀드리면 네네. 3월 5일의 경우에는 오전 오후 2시 10분에 지금 재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3월 12일에는 지금 오전 11시 20분과 오후 3시 반에 오전 11시에도 하나 있고 오후 11시 20분에 있고 3시 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19일도 보면 오전 10시 50분에 하나 길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10시 50분 길이 있는데 오후에 정의를 한다면 오후에 정인 2명은 충분히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재판 진행하시기보다는 조금 윤두식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재판부에서 가급적이면 4월 안에 결심을 해서 적어도 선고일까지 판결문을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조금 윤두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근데 뭐 말씀하신 취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특검 사건이 워낙 많아서 다른 재판부도 그거랑 뭐 저희 사건도 특검 사건 외에도 일반 사건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기일 진행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은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네, 일단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저희도 사실은 뭐 기일 잡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마음이 어떤 입장이신지 압니다. 알고요. 그러면 제가 쭉 말씀드린 기일 중에 월요일 기일은 그냥 쭉 진행을 하고 네. 목요일 기일은 오후만 진행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월요일 기일은 3명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목요일 오후에 하면 한 2명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경우에서 목요일 오후 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목요일 오전이나 오후를 좀 누수해 주시면 저희 변호인들이 아마 이저 방학권 행사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네. 왔다 갔다 해버리면 제가 네. 준비하기도 힘들고 해서 획일적으로 딱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재판부 정해주신 대로 제가 그 예, 다른 예. 사건 기일을 변경하도록. 그래서 아마 방금 말씀하신 길이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목요일은 그냥 오후만 진행하시는 걸로 해서 2명,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은 10시부터 해서 3명 이렇게 이제 획일적으로 정해놓고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하게 뭐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네, 그럼 이제 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할 텐데 뭐 일단 진행할 대상자들이 정해졌으니까 한번 이렇게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길도 다 정해놓았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 3명, 목요일은 2명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게 맞춰서 좀 정리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진행은 이제 다음 길은 순번 1, 2, 3번을 불러가지고 네, 정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명을 제외한 11명은 다 정인으로 채택하고요. 말씀 예정되어 있는 길에 맞춰서 이제 3명, 월요일 3명, 네, 목요일 2명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길은 네, 2월 9일입니다. 네, 2월 9일 10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정의는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유혁, 승재원, 배상업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적절하게 절차적인 문제는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리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분리 문제는 이제 사건 자체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완규 피고인 같은 경우는 공소 사실상 이렇게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이제 박성재 피고인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이완규 피고인이 관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다시 분리했다가 병합했다가 진행하는 그런 걸 이제 원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특검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특별한 이의 없고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공소 사실 자체에 기초해서 말씀하시는 거라서 뭐 반영할 수 있으면 뭐 반영할 수 있는. 그건 사실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뭐 증인이 나와서 쭉 물어보는데 이제 현장에 계시면 물어볼 기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분리가 돼 있으면 이제 물어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냥 상관없다고 하시면 지금 네. 증인 순서대로 나간다면 일단 1, 2, 3이나 그 다음에 재판께서 채택하신 8번, 10번, 11번은 저희들은 사실 조서도 없고 뭐 반대 물어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의 변론 분리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한정화, 김주연 할 예, 때는 병합을 해서 다시 진행하기로 이제 하시는 건가요? 특검에 지금 신청을 해서 일단 이름 재판장님께서 이름 채택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보충 신문은 김주연만 신청을 했던 건데 특검이 어차피 한정화도 부른다면 이제 거기다 저희도 보충 신문을 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네. 그때는 다시 그 변론을 병합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이제 분리 여부는 이제 그 이완규 피고인 측에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서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 진술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네. 분리 신청서도 서면을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재판장님, 근데 아마 오류가 있으신 것 같은데 14번 이상민도 안가해동 관련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남길 이제 때는 이 부분 정인 신청하셔야 신문에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민 증인. 이상민 증인 때는 저희 참석하겠습니다. 그럼 3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3명. 네. 그러면 그 이완규 피고인 변호인 진술로 네. 공판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를 원하고 예정된 증인 중에 한정화, 김주연, 이상민 증인 신문 시에는 병합을 해서 증인 신문에 관여하기를 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다음 길에는 이완규 피고인 측에서는 불출석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 불출석하시면 제가 분리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소 사실을 보면 사실은 지금 박승재 피고인과 이완규 피고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접점이 있고 관계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이제 분리해달라는 취지이고, 뭐 공소 사실에 비추어서 뭐 타당한 요청이라고 보입니다. 그 신청에 맞추어서 네, 분리해서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중요한 내용 네. 한 가지만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에서 신청한 증거들은 뭐 이미 검찰서 증인으로 다 채택되기 때문에 다른 건 없고, 다만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 사실조회를 하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 행정안전부에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국무회의를 하고 나면 이 국무위원들이 참석 여부를 기재하는지, 그리고 그 국무회의 회의록에 직접 서명을 하는지, 이 부분이 지금 공소사실에 지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무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좋습니다. 신설 제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관련 재판부에서 지금 이 내란 사건 관련된 많은 증인들이 아마 증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제가 지금 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그 윤석열, 김용현 또는 이상민, 한덕수 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 상황에서 어떤 증인들이 했던 그 증인 녹취록, 저희가 기록상 혹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의 증인 녹취록에 대해서 기록 인정 등부 송부 촉탁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재판부에서 아마 판단해 보시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그걸 채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판부의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특검이든 변호인이든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필요한 신청이라고 보이면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네. 진행할 뭐 특검에서 신청한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변호인께 신청한 이런 뭐 사실조회든 뭐 송부촉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체크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때 말씀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늦게 되면은 저희가 못 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적절한 시점에 신청을 하시고요. 뭐 사실조회도 좋습니다. 그리고 송부촉탁도 필요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혹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특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통령실 CCTV 영상 그게 지금 비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잠깐 열람만 했습니다. 열람을 해서 뭐 그 과정을 좀 기재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특검에서는 그 CCTV에 대해서 뭐 아까 그 검증도 하신다고 하신 것 같고, 예. 그런데 저희들이 뭐 비밀이 해제됐는지 여부까지는 저희들한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도저히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걸 비밀이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 뭐 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외장하드를 준비해 와라 그래서 외장하드까지 가지고 갔는데 그 현장에서 기각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등사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고 저희들이 그 CCTV 영상을 분석함으로써 저희들한테 유리한 증거를 채증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그 증거조사 과정에서 공개 재판에서 지금 그걸 검증을 한다, 설정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면서도 그게 비밀이다라고 하면서 등사를 안 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해를 제기하고 재판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한 소송 지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 집무실 대접견실의 CCTV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대접견실 CCTV죠. 복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비밀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사에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게 인적 증거에 대한 정보조사 이후에 서정조사 기일에 문제되는데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검토한 후에 저희 측 의견 따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사건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비밀로 돼 있었던 것이고 그 후에 이제 비밀 해제가 되긴 하였습니다. 해제하였는데 지금 아마 그 해제하면서 이렇게 좀 조건들이 붙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한 다음 기일쯤에 한번 의견을 주시죠. 어떻게 네, 진행할지. 아마 지금 복사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열람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열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복사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다음 기일에 좀 의견을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음 기회까지 예, 예. 준비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그러면 네, 다음 기일에 오전에는 누구 순서를 하시겠습니까? 뉴욕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순서대로 진행해서 합니다. 예. 순서 이제 그러면 2시는 성재현, 4시는 배상업 뭐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배상업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네요. 90분을 주신문하시면 지금 게다가 또 피고인 같은 시간을 하시게 되면은 자, 부장님 사실 이 부분 제가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유혁, 성재현, 배상업 한 세 사람을 저희심을 한다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배상업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중의문 종사했다는 그 핵심적인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배상업 증인은 오후에 전체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고 2시부터 이 유혁과 성재현은 사실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회의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유혁은 성재현은 회의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래서 이 오전에 충분히 두 사람을 심문을 하셔도 아마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반대만 심문할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재판장님, 지금 입증 지지 부분을 보시면 1번, 2번 증인하고 그리고 3번, 8번 증인이 사실상 그 같은 취지, 입증 취지입니다. 그래서 첫 기일이니만큼 첫 기일에는 뭐 증인 2명만 신문하고 그 다음 기일부터 재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명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은 근데 그 배상업과 3번 배상업 증인하고 8번 신중의 증인은 정말 핵심적인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다가 또 한 사람 더 예컨대 임세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아마 그날 재판이 진행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가급적이면 월요일 날 정기 신문을 3명씩을 해서 할 수 있는 한 2월 달에 좀 많은 신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재판장님께서 좀 융통성 있게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가급적 4월 안에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양측에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업하고 신종에는 계속 서면에서 이제 정의심은 필요하다고 양측에서 다 말씀한 증인이라서 아마 시간이 이게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길 오전에는 뉴욕을 하고요. 오후에는 배상업을 하겠습니다. 배상업을 해서 2명만 정의신문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배상업 정의신문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후 2명을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정의신문 중간에 중단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길 오전에는 뉴욕, 오후에는 배상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재현 오전에 하고 신용회를 오후에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혹시 뭐 특검에서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다음 길 오전에는 뉴욕, 오후에는 배상업. 네, 이렇게 배상업은 오후 2시부터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명 정의신문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도 사실은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기일 진행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생각 외로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일이 좀 지연된다든지 그리고 2차 정인이 생각보다 많이 신청이 되고 필요하다고 보이면은 다시 기일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더 좀 재판 기일이 필요하게 되면 더 좀 빡빡하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사정을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의견 듣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필요한 내용은 제가 생각엔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없으시고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예,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공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